한 학교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어수선했고 한 소년이 바닥에 누워있고 손에는 톱이 들려 있었다. 갑자기 그 소년이 깨어나서 손에 들린 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자 목이 없는 시체를 발견했다. 신체 부위들이 의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소년은 매우 충격을 받았다. 잠시 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교실 안이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그대로 유지된 채 있었다. 아까까지 기다리고 있던 소년 코바야시에게 경찰관 가가미가 다가와서 수사 과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한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하시바다. 학교 학생회 회장인 그는 안으로 들어와 코바야시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코바야시가 범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희생자는 코바야시 반의 담임 선생님이며 하시바는 그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시바는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코바야시와 함께 경찰서에 가고 싶어 했다. 그는 코바야시의 친구이며 무엇보다 하시바는 반장이고 학생회 회장이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하며 나카무라 경감이 그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한다. 그때 아케치 조상의 위임을 받은 탐정이 들어와 사건 현장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신주쿠 경찰서에서 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으라고 말한다. 하시바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사를 마친 후 코바야시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나카무라 형사는 네가 14살이라면 범인이 밝혀질 때까지 구금될 거라고 말했다. 하시바는 코바야시를 데리고 가며 내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형사는 용의자를 집에 보내는 것이 걱정됐지만 카가미는 그게 아케치의 요청이며 고등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제 사건에 대해 떠들썩해 하고 있다. 코바야시와 하시바는 함께 학교에 가서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서는 모두가 사건의 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시바는 여러분에게 고바야시가 누명을 썼다고 알렸고 그 후 고바야시 자리를 찾아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고바야시는 매우 낙관적이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으면 모두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비시라고 소개하며 새 담임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고바야시는 어제 사건에 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시체를 눈에 띄게 배치한 것이 선생님이 살해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고 자신이 최면약에 걸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중에 하시바가 불러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시바는 새 담임 선생님이 매우 재미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났다. 하나비시 선생님이 고바야시의 책상으로 달려가서 그를 격려했다. 그녀는 고바야시가 여자아이인 줄 알고 꽤 놀랐고 반의 여자친구들도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하러 왔다. 그는 여자아이로 자주 오해받기도 했다. 하나비시 선생님은 귀여운 그를 보고 참을 수 없어 그를 꼭 안았다. 하시바는 이를 보고 달려가서 선생님을 밀어냈다. 그녀는 곧바로 설명한 후 먼저 떠났고 하굣길에 있었다. 코바야시는 하시바에게 어디론가 가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한 주택가로 가서 안으로 들어갔다. 코바야시는 방 앞에 다가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아케치가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아케치는 왜 코바야시가 이곳을 찾아왔는지 의아해했다. 코바야시는 경찰서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받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확인해보니 그 번호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가게의 전화번호였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에 물어보니 그곳에 사무실이 없다고 했어요. 아케치가 말을 끊고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코바야시가 그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을 칭찬했어요. 아케치의 집안을 둘러보니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 뿐이었어요. 그는 물건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다고요. 아케치는 두 아이에게 탄산음료 2캔을 던져줬지만 코바야시는 자신이 가져온 물을 마셨어요. 하시바는 아케치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는 추오카부키초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입학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학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퇴학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케치는 자신이 귀족관청에 임명된 특별탐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하시바는 그가 병에 걸렸거나 정신장애가 있는지 궁금해했고
아케치는 자신의 재능이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듣고 난 후 두 소녀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케치는 이것이 편파적이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능력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발휘될 수 없다고 했다. 아케치는 약병에서 알약을 꺼내 하나하나 부수어 입에 넣었다. 그 후 그는 하시바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회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시바는 즉시 반박하며 가업을 이어받겠지만 비열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아시 씨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피다가 갑자기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케치와 함께 동행 조수가 되고 싶다고요? 이곳은 처음인데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 곳이라서요. 아무리 미스터리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사를 살해하는 사건의 용의자가 된 후로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세바는 바이아시 씨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아케치는 말을 듣고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러갔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아무리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까 바이아시 씨가 말했던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뭔가 새로 발견한 듯 했어요. 아케치는 바이아시 씨에게 아직 사건의 용의자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진짜 범인은 점점 참지 못하고 안심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그가 분석을 시작했다. 범인은 희생자의 시신을 벌을 상징하도록 그렇게 배치했다. 아케치는 언론을 통제해 그 사건이 보도되지 않게 했고 처벌은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했다. 분명히 범인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케치의 분석을 들은 후 바이아시는 더욱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고 싶어 했다. 아케치는 그에게 이 사건을 밝히라는 시험을 내주었다. 만약 해낸다면 그는 이겨서 약간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시바는 그 말을 듣고 약간 화가 나서 바이아시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아케치는 바이아시에게 새로운 체포 영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해당한 교사가 공범이며 바이아시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아케치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 카가미는 피해자 집에서 바이아시의 지문과 함께 많은 살인 무기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노트북을 켜서 경찰과 두 소년에게 담임 선생님이 희생자가 되기 전 집에서 발견된 의자 모양으로 배치된 시체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공범이며 집안에 그런 것들을 장식해 두었다. 하시바는 아케치에게 속아서 화가 났지만 바이아시는 사건이 점점 흥미진진해지자 오히려 신이 났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뉴스 방송에서는 한 중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뉴스는 청소년 범죄, 무엇이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이 차례로 범죄 원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정신과 교수 치쇼다는 모두 게임의 해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학 박사는 아이들은 보물이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는 경기 침체 속에서 세금 인상 결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으로 전환되었다. 학교에서는 TV에 나온 소년 A가 코바야시라고 불리며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걱정하며 하시바에게 코바야시의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가 아파서 학교를 쉬는 건가? 아니면 범인으로 의심받아 체포된 건가? 하시바는 코바야시가 아프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계속 질문하는 사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고 교탁 위에서 갑자기 전화기를 발견했다. 담임 선생님은 이 전화기에 대해 반 전체에 물었고 하시바는 아마도 이 전화기는 이전 담임 선생님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그것을 찾고 있다고 하자 선생님은 경찰서에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그들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시바는 뭔가를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신주쿠 경찰서에서 고바야시는 신문실에 있었고 카가미 경찰과 나카무라 경감이 질문하고 있었다. 경찰은 익명의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이 소유한 폐차장 검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은 사람 모양의 의자로 만들어진 시신의 이미지를 수집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케치가 들어왔다. 그는 범인이 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했으며 곧 선생님의 범죄가 대중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범인의 목표가 사람들이 선생님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케치는 그를 막았기 때문에 범인이 인내심을 잃고 주목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카가미는 피해자의 차고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에
코바야시의 지문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아케치는 경찰 카가미에게 코바야시에게 부검 결과를 알려주라고 요청했다. 선생님은 마취약에 맞은 뒤 목에 난 멍 자국들로 보아 목이 졸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잠들게 된 후 의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정성스럽게 방부 처리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손으로 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해야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선생님이 사고 당한 날 자신과 만나기로 했었고 범인이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카가미가 선생님이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코바야시에게 묻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경찰이 들어와서 자신을 네가 내 친구라고 주장하는 소년이 난동을 부리며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아케치는 그가 하시바라는 것을 알고 그를 들여보냈고 하시바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시바는 걱정하며 코바야시에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시바가 진범이 그들의 반에 있다고 말했다. 하시바의 확언을 들은 코바야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듯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다. 피해를 입기 전날 선생님이 그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 코바야시는 자신이 선생님을 만나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추론했다. 코바야시가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선생님은 이미 암살당한 상태였다. 그가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수면제가 주입되었다. 그 후 범인은 선생님의 시신을 책상 뒤에 숨겼고 코바야시는 옷장에 숨겨졌다. 경비원이 지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범인은 톱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자르고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코바야시의 손에 자신이 차고 온 흉기를 쥐어주어 죄를 뒤집어 씌웠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와 선생님의 만남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말했다. 하시바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물었고 코바야시는 선생님의 가족이 소유한 폐가라서 누가 와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선생님의 연쇄 범죄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신경 썼고 그들도 선생님이 자신들을 신경 써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시신으로 만든 의자들은 모두 매우 아름다웠으며 그것이 그들의 사랑을 증명한다. 하지만 결국 선생님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이 선생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케치는 그녀가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코바야시는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라이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선택했고 그 대상이 바로 코바야시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코바야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선생님의 현재 여자친구였습니다. 아케치는 만약 코바야시가 범인이라면 그의 지문이 방 곳곳이나 문 손잡이에는 없고 흉기 더미에서만 발견된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바야시는 그녀의 원래 목적이 선생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케치는 그녀가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만남 시간도 그녀에게는 비밀이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카무라 감찰관은 아마 그녀도 차고에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하시백에 자신의 가설을 수업에서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모두가 돌아간 후 한 그림자가 교탁에 올라가 휴대폰을 가져가려 할 때 갑자기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교실 문에 나타나 그녀를 폭로했다. 코바야시는 그게 선생님의 전화가 아니라 하시바가 일부러 두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진짜 범인은 그녀, 동급생 호시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시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하며 코바야시가 왜 여기 있는지 아프지 않았냐고 물었다. 코바야시는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며 호시노의 아름다운 얼굴을 칭찬했고 호시노가 선생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코바야시는 이전에 호시노가 범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고 오직 그녀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마 선생님이 더 이상 호시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호시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등을 돌리고 선생님이 매일 코바야시를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의 마음이 부서질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코바야시를 미워했다. 호시노는 선생님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선생님의 의자처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원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선생님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큰 가치를 주었고 그녀는 선생님의 의자가 되고 싶었으며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호시노는 그렇게 행동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고백한 후 고바야시는 오랜만에 이렇게 기쁘다는 느낌을 받았고 호시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처참하게 울었고 이때 경찰 카가미가 와서 그녀가 모든 죄를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바야시도 호시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면 선생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시노는 이제야 선생님이 코바야시를 사랑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가 선생님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호시노가 체포되었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하시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시마는 휴대폰 사건을 도와준 것에 대해 선생님께 감사했다. 선생님은 제자 중 한 명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슬퍼했다. 하시마는 선생님을 위로하며 힘내라고 말했다. 반대편 구석에서 경찰 카가미는 코바야시를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코바야시는 경찰에게 선생님이 항상 앉던 낡은 의자를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의자를 꺼내자 모두는 그 안에서 해골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담임 선생님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다. 그날 이후 하나비시 선생님은 한 달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아케치의 집에서 모두가 호시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시바는 아케치가 고바야시를 이용해 범인을 찾으려 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케치는 카가미에게 갈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가미는 경찰의 작업 방식으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바야시가 석방된 것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가미 경찰은 여동생에게서 전화를 받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시험에 합격했는지 기쁘게 물었다. 아케치는 간신히 통과했다고 대답한 후 방 열쇠를 그에게 던져주었고 코바야시는 기뻐서 펄쩍 뛰었다. 하시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랐다. 코바야시는 손에 열쇠를 들고 매우 기뻐했다. 아케치의 집에서 그는 연쇄 납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있었다. 9명의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 경찰 카가미도 그곳에 있었고 이번 사건이 가면을 쓴 범인에 의해 벌어진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시바가 가면을 쓴 범인에 대해 궁금해하자 아케치는 그가 변장을 잘하는 특이한 도둑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로빈후드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 그는 어린 소녀를 좋아하지만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말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봉지를 머리에 쓴 수상한 남자가 실종된 소녀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한다. 고바야시는 아케치가 이 사건을 해결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약을 먹으면서도 이 사건을 내버려 두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고바야시는 자신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카가미 형사가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아까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갔다. 코바야시에게 민간인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해라. 그는 코바야시에게서 서류를 빼앗고 먼저 떠났다. 그 후 코바야시와 하시바도 집으로 돌아갔다. 코바야시는 인터뷰를 시작으로 수사 과정을 시작했다. 하시바는 코바야시가 허락 없이 혼자 수사하는 것에 약간 놀랐다. 코바야시는 소녀들이 자주 납치되는 장소 목록을 열었다. 하시바가 막으려 할 때 아케치가 어두운 골목에서 나와 수사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사람이 아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 사람이 들키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 그는 종이봉투를 머리에 씌웠어. 알고 보니 그가 아까 말한 가면 쓴 자였어. 그는 코바야시와 대화하고 싶어 했어. 하시바는 경찰에 전화하려 했지만 코바야시가 막았어. 너도 그 가면 쓴 자와 대화하고 싶어 했지. 공원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 얼굴 없는 자는 여자아이들이 마치 성인과 같아서 절대 여자아이들을 해치거나 납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매우 친절하다. 공을 주워주는 아기를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한다. 얼굴 없는 자는 납치범을 감시 중이며 그가 보호하려는 우손 사치코라는 소녀가 아마 그 납치범에게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코바야시에게 만화 카페 회원증을 보여주었다. 그는 코바야시에게 여자아이로 변장해 그 카페에 잠입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은 여자아이로 변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시바는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얼굴 없는 자는 듣고 나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하시바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정체를 숨긴 사람은 사치코의 안타까운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사치코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치코는 무서운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점점 딸을 대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치코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계절이 흘러가고 푸르던 나무도 시들어갔습니다. 다른 병실에 있던 한 남자가 자주 사치코를 찾아왔습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는 매우 낙관적이고 천진난만했다. 사치코의 아버지는 딸의 치료비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었다. 그 소녀의 꿈은 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달려와 누군가가 수술비를 지원해준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소식에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한편 코바야시는 단서를 조사하기 위해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쇼핑센터에 가서 여자아이로 변장했다. 하시바는 너무 위험해서 걱정했어요. 코바야시는 GPS를 사용해 위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제안했어요. 말하면서 옷을 갈아입었고 코바야시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귀여운 소녀 모습으로 나왔을 때 하시바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만화 카페에서 코바야시는 회원증을 들고 소녀로 변장해 직원에게 건넸어요. 그들은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그녀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 후 그들은 그녀가 주문한 음식에 수면제를 넣었어요. 가게 내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그녀를 쓰레기통에 숨겨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자신들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했어요. 코바야시의 전화기도 부서져 있었다. 늦은 밤, 납치범들은 코바야시를 외딴 집으로 데려갔다. 안에는 많은 아이들과 이상한 곰 인형들이 있었다. 코바야시는 점차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납치범은 그녀가 깨어나면 환영 파티를 열겠다고 말하며 지금은 그녀를 위한 옷을 준비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납치범이 떠나자 코바야시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왜 도망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일제히 거절했다. 하시바는 코바야시를 찾지 못하자 아케치의 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그는 아케치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아케치는 태연하게 약을 갈아 마셨다. 코바야시 쪽에서 납치범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러 왔다. 코바야시는 그녀가 납치범을 돕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때 코바야시는 변장을 한 수문자를 알아챘다. 그는 회원증 앞에 GPS를 부착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 수문자는 여기가 범인의 소유인 창고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다. 그는 사치코가 이 아이들 사이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의 행방을 물었다. 한 소녀가 저쪽 벽에 걸린 천 조각을 가리켰다. 그 모습을 본 가면 쓴 자는 즉시 도망쳤다. 그가 큰 천을 내리자 다른 소녀들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사치코의 모습도 큰 벽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사치코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가면 쓴 자는 병원에 있을 때 소녀를 자주 찾아오던 남자였다. 그는 소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가면 쓴 자는 고통에 무너졌다. 바로 이때 유괴범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면을 쓴 자가 이를 보고 유괴범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에게 한 방에 멀리 날아갔다. 유괴범은 가면을 쓴 자를 알아보았다. 그는 왜 그가 사치코를 죽였는지 물었다. 가면을 쓴 자가 달려들었지만 유괴범이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아버렸다. 그는 소녀가 자신의 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짓밟고 시멘트에 섞어 그 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면을 쓴 자를 넘어뜨린 후 떠나려 했지만 그가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소녀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유괴범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을 쓴 자를 세게 밟았다. 이때 경찰팀과 아케치, 하시바가 도착했다. 그들은 납치범인 와타누키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보고 즉시 미쳐버렸다. 땅에 있는 막대를 집어들고 무작정 휘둘렀다. 아케치는 갑자기 뛰어들어 몇 번의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그의 손을 수갑으로 채우고 불법 납치 혐의로 그를 체포했으며 바이아시를 밖으로 구출했다. 경찰 카가미는 와타누키가 과거에 한 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평가 결과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말했다. 이때 누군가가 은신처를 찾지 못했다고 알리러 왔지만 바이아시는 한 경찰의 모습으로 눈물을 참는 사람을 보았다. 너는 뒤를 쫓으며 그것이 가면을 쓴 자임을 알았다.
집에서 아케치는 납치범과 싸우다 탈구된 부상을 치료하고 있다. 그는 하세백의 상처 치료를 위해 연고를 사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자 바이아시는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세바를 아케치의 집에서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세바는 아케치의 시계를 고치기 위해 바이아시를 부축하고 있다. 아케치는 바이아시에게 일본 정부의 신분증과 특별 실습생 허가증을 건넸다. 그는 요청이 승인되어 매우 기뻐했다. 아케치는 이것이 임시 허가증일 뿐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세바는 바이아시에게 범죄 수사에만 모든 시간을 쓰지 말라고 조언했다.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아케치는 20면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3년 전 모두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던 신비한 남자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20면체라고 자칭하는 한 사람이 연쇄 범죄자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바이아시는 가끔 그를 흉내내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케치는 모조품이 많이 등장하면서 언론이 정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바이아시는 급히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20면체의 희생자를 발견했으며 동시에 3명이나 된다고 전해왔습니다. 나중에 가가미 형사가 아케치의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가미는 일주일 만에 15명의 희생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면상 사건 기록을 꺼내 한 명의 연쇄, 살인범인 이반면이 약 일주일 전부터 1년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알렸다. 3년 전 사건과 구분하기 위해 그들은 이번 범인을 현 20면상이라 불렀다. 가가미는 부검 결과에 대해 말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목이 벗겨져 죽었다. 두 번째 희생자는 불에 타 죽고 찔려 죽었다. 독살당하거나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에 경찰관이 말하길. 사건이 일어나기 전마다 그가 살인 예고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해될 사람과 장소를 알렸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모두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에서는 20면체라는 자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처벌받을 자는 스스로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라고 알렸습니다. 6년 전 부모와 형제를 죽이고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20면은 앞으로 12시간 내에 그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20면의 현재 목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들로 그는 스스로를 민간 경찰대원이라 생각한다. 그는 범죄자들이 저지른 방식대로 그들을 처단한다. 카가미가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는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난다고 말했다. 뉴스에서는 20면이라 자칭하는 자가 예고한 1년의 살인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아케치는 신주쿠 경찰서에서 TV 뉴스를 보며 약을 갈아 먹고 있다. 나카무라 형사가 카가미 경관을 찾아와 휴식을 권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케치, 고바야시, 하시바 세 사람은 신주쿠 본사 지하로 내려갔다. 여기는 특별 범죄자들을 위한 감옥이다. 교도관과 정부 발급, 특별 신분증을 확인한 후 교도관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운데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이는 신주쿠의 아름다운 도둑, 검은 신의 이름을 가진 픽서였다. 그녀 옆에는 음료를 제공하는 하인들과 발 아래 짓밟힌 사람이 있었다. 그때 아케치는 간방 밖에 서서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검은 신선은 얼굴빛이 변했다. 기뻐서 달려가려 했지만 빛나는 끈에 묶여 가까이 가지 못했다. 아케치가 방문하자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케치는 여전히 냉담했다.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감금되어 있음에도 검은 신선은 하시바와 고바야시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 아케치는 자신이 20면체에 관한 정보를 얻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3년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아케치가 막았다. 그는 검은 신선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더 많이 꾸짖어 주길 원했다. 아케치는 그녀가 죽으면 매우 기쁠 거라고 말했다. 검은 피부의 신은 듣자마자 기뻐하며 크게 소리쳤다. 잠시 후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그녀를 만족시켰다. 그녀는 아케치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20면에 관한 정보를 논의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휴대폰을 꺼내 당일 뉴스를 확인했다. 하시바는 와타누키의 고발이 취소된 것이 검은 피부의 신 때문인지 고바야시에게 물었고 고바야시는 그것을 확인했다. 경찰서에서 나카무라 형사는 새로운 영상이 게시되었다고 알렸다. 거리 밖에서 와타누키가 산책하던 중 만화 카페 직원이 그를 불러 오늘 아주 귀여운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듣고 기뻐하며 그 직원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
와타누키가 깨어나 보니 눈이 부셨다. 그 앞에는 콘크리트 통과 분쇄기가 있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니즈맨이 나타나 발로 버튼을 밟았다. 니즈맨은 분쇄기 작동 스위치를 눌렀다. 와타누키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에게 눌려 분쇄기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누워 있었다. 와타누키의 얼굴이 분쇄기에 가까워지는 순간 아케치가 뒤에서 나타나 니즈맨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그 틈에 와타누키는 도망쳤지만 아케치는 니즈맨에게 그가 곧 잡힐 거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니즈맨이 그들이 만든 함정에 걸렸다고 말했다. 와타누키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가 쉽게 풀려났기에 니즈맨은 그를 가능한 한 빨리 처벌하려 했을 것이다. 니즈맨은 아케치와 1대1로 싸우기 위해 곧바로 달려들었다. 아케치는 약간 불리해져 쓰러지고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는 약간 망설이며 반가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 틈을 타 아케치는 재빨리 총을 빼앗았다. 그는 나카무라 형사 덕분에 카오스 탄환을 얻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니즈맨은 경찰 카가미였다. 아케치는 카가미가 시체에 바른 석고 가루가 그의 신발 안에서 발견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카가미는 신문실에서 자신이 더 이상 판단권이 없다고 생각해 가면을 벗었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형사는 카가미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감독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카가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여동생 토키코와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이 된 후에는 법 집행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으며 그때를 회상했다. 카가미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여동생 토키코가 와서 안부를 묻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범인을 잡는 일을 수행했다. 사건들은 매일 새로운 문제들을 안겨준다. 그는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는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범죄자가 정신적 불안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목격하며 그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그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자 카가미는 이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의 정보를 확인했다. 나카무라 형사는 살인 사건만 해도 매년 절반 정도만 기소된다고 말했다. 살인범을 잡아도 그 절반은 즉시 풀려난다. 카가미는 이 말을 듣고 정의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나카무라 형사는 그 말을 듣고 니즈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범죄자는 법의 손을 벗어난 악인들을 벌했다. 카가미가 방을 나서자 아케치와 마주쳤다. 그는 카가미에게 니즈맨과 그를 모방하는 자들에 관한 어떤 정보라도 있으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말했다. 카가미는 이 일로 상사에게 말하려 했지만 아케치는 사무실 내 모든 형사들의 기록을 봤는데 카가미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케치는 그에게 어둠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니즈맨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카가미는 자신이 하는 일에 공정을 믿으려 애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가미는 형사가 되었고 일에 몰두하느라 마음속에 맴돌던 의심들을 점차 잊어갔다. 임무 수행 중에 그는 범죄자를 붙잡았지만 그가 비웃으며 자신은 정신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으로 면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면서도 흡족하게 웃었다. 이 일로 카가미는 매우 화가 났다. 그는 즉시 총을 꺼내 현장에서 그를 처형하려 했지만 나카무라 형사가 막았고 그는 마음속으로도 납득하지 못했다. 와타누키가 어린 소녀를 납치한 사건에서 그는 정신병이 있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다. 카가미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 그는 자신이 정신능력 저하로 인해 형벌이 감경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카가미는 분노하여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그를 처벌하려 했지만 다시 한번 검색에 막혔다. 카가미는 왜 나카무라가 자신보다 더 많은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해했다. 나카무라 검사는 그들이 기소되지 않거나 면죄부를 받더라도 그들을 체포함으로써 일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년체에 대한 뉴스가 떠오를 때 그는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정보를 읽고 있었고 그때 토키코가 나타나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 그녀는 자신이 새로 구상한 디자인이 은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는 토키코를 칭찬하며 내일 일찍 돌아와서 축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저녁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그는 나카무라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치나가가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을 죽인 후 탈출했다고 알렸다. 그는 경찰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냈다. 나를 체포한 카감이 케이스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나카무라 형사는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집에 가라고 말했다. 가는 길에 카가미는 토키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받지 않아 매우 걱정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토키코의 은상수상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무심히 바라보았지만 나카무라가 토키코의 몸이 심하게 다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심의 건물에 매달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피를 흘렸다.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카가미는 미친 듯이 물건들을 부수고 그 후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눈물 범벅이 되어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은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 이후 그는 어둠에 물들어 현재의 20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진술을 했다. 체포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처벌을 받고 싶었다. 나카무라 감찰관이 스가나의 죽음에 대해 질문했다. 이건 카가미가 한 일이 아니다. 그는 그의 손과 발을 녹이고 그의 눈을 부수었다. 그를 화학물질에 담가 천천히 죽였다. 그를 그의 여동생과 같은 처지로 평생 고통받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진술한 후 카가미는 모든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자신을 유죄로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카무라는 이를 듣고 슬퍼하며 얼굴을 돌려 경찰에게 카가미를 체포하라고 알렸다. 다음 날 기소되지 않은 4명의 범죄자가 방출되었다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고 그 뉴스가 나온 후 5번째 범죄자에 대한 체포 및 수배 명령이 발부되었다. 한 신비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와타누키를 찌르며 그가 자신의 딸 사치코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그의 몸을 계속해서 찔렀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계속했다. 그때 고바야시는 아케치 탐정 사무소 앞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했다. 소녀는 고양이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안고 들어가 아케치에게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갑자기 고양이가 상자에서 튀어나오자 아케치는 놀라 멈춰섰다. 하시바는 고바야시가 고양이를 기른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놀랐다. 이전에 그는 선인장을 죽인 적이 있어서 하시바는 고양이가 걱정되었다. 고바야시는 아케치가 그것을 돌봐줄 것이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케치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동물보호소에 데려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라고 말했다. 하시바는 고바야시의 아쉬움을 보고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좀 엄격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고바야시는 여기 현재의 장소가 고양이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올라서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고양이를 매우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고바야시는 고양이를 위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밖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눈부심과 몸에 붙은 폭탄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했다. 아케치가 문을 열려고 나갔지만 그는 이미 문을 가로막고 누워 있었다. 아케치가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고바야시가 얼굴 가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전에 그들이 도와준 적이 있어서였고 또 폭탄의 힘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묶였던 사람이 풀리자 고바야시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몸에 붙은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시바가 커피를 가져와 모두에게 권하자 아케치는 폭탄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실수로 끈을 자르면 폭발할 것이다. 폭탄의 끈은 끊거나 불을 붙이면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 얼굴 가린 사람은 일어나서 영화 대여점에서 결제하던 중이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 있었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가면을 쓴 자를 경찰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면 아케치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양보했다. 갑자기 사무실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아기 침대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고 아케치의 아이라는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모두가 약간 놀랐지만 아케치는 곧바로 그것을 부인했다. 그는 이것이 아래 아파트에 사는 여성 중 한 명이 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아기를 안고 들어온 후 아케치는 변태와 폭탄, 고양이, 아기가 함께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시바는 이런 일은 경찰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누군가 큰 소리로 자신들이 도쿄 혁명군이라고 외쳤다. 그들의 목적은 이 부패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3억 엔과 차량을 요구했다. 아기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바야시 씨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아케치는 아기를 안아들며 울지 말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기쁘게 웃었다. 폭발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래에서는 강도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시바는 이곳이 제한 공역이기 때문에 회사의 헬기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복면을 쓴 자는 그것이 아래층의 여성 강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케치가 아기에게 우유를 준 후 아기를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야시가 갑자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아기를 데리고 고양이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1층에 올 때 주목하지 않을 때 그들은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탈출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붙잡게 하고 모든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게 하세요. 그 순간 바야시 씨는 아기와 고양이를 데리고 탈출할 거예요. 바로 그때 폭탄이 터집니다. 극단주의자들도 폭탄이 터지면 모두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야시 씨의 계획을 들은 모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도 죽게 되니까요. 두 번째 계획은 얼굴을 가린 사람이 위장해서 그 극단주의자들 속에 잠입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시간을 끌면서 대응하게 만들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건물에서 탈출할 거예요. 그리고 폭탄은 그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터질 겁니다. 결국 그 과격한 녀석들은 모두 죽고 그들은 구출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면을 쓴 자도 죽게 되니 그는 동의하지 않았어. 하시바는 세 번째 계획은 2층의 모든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넘치게 하는 거라고 말했어.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릴 거야. 하시바가 직접 사과하러 갈 거야. 그들은 지붕 위에 AC 배터리가 필요해. 가면을 쓴 자는 경찰로 가장할 거야. 그가 AC 배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안에 3억엔이 있는 척 할 거야. 그는 에어컨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앞에 섰다. 극단적인 추측으로는 모두가 놀라서 흔들릴 것이고 그때 폭탄이 터져서 모두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얼굴을 숨긴 사람은 여전히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도 그는 죽게 된다. 폭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케치가 곧 네 번째 계획을 실행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 벨트를 풀 것이다. 네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 코바야시는 추측을 시작했다. 폭탄 위의 보석은 빛이다. 그것은 태어난 월을 상징하는 보석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 같다. 서둘러 폭탄으로 달려가 날짜 코드를 입력했고 벨트가 풀렸다. 아케치가 즉시 뛰어올라 폭탄을 안았다. 발코니로 뛰어나가 하늘에 던졌다. 모두 걱정하며 뛰어나와 아케치의 상태를 살펴본다.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 비행기가 내려오며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달려 있었다. 검은 신이 알고 보니 그 정체불명의 사람과 폭탄 사건은 그녀가 저지른 일이었다. 그때 코바야시는 검은 신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아케치에게 전화를 넘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매우 기뻐 보였다. 코바야시는 검은 신에게 아이에 대해 물었다. 고양이와 강도들에 대해서는 그녀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들이 아기를 경찰에 데려가려 할 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탐정사무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코바야시는 그녀에게 아이의 어머니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이 엉덩이에 하트 모양의 점이 있다고 했으며 실제로 그랬다. 아이를 돌려받은 후 그녀는 사과하고 아이와 함께 떠났고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동의하든 말든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아케치는 신주쿠 감옥으로 가서 검은 신에게 만족할 만한 말들로 그녀를 달랜 후 만났다. 아케치는 수업 시간에 파노라마 섬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담임 선생님 하나비 씨는 긴 휴가 후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녀는 학생들의 시험 일정에 대해 알렸다. 코바야시는 공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20년체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이번 달에 새로운 3명이 추가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강철 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를 죽였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 세 번째는 칼을 사용했다. 20년체가 나타날 때마다 아케치는 요청 없이 사건을 해결하러 간다. 지금까지 하시바는 그에게 시험에 집중하라고 권했지만 코바야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아케치의 탐정사무소에 아케치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코바야시는 자신의 시험 일정을 알린 후 아케치에게 의견을 물은 뒤 위층으로 달려갔다. 그가 내려오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네 번째 20년체 출연에 대해 물었고 그가 나타나면 알려달라고 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시험에 참여하면 그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코바야시는 카드 덱을 들고 게임 한 판으로 결정을 제안했다. 둘 중 한 명이 이기면 그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기면 시험에 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테이블 위에서 하시바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그는 칩으로 쓰던 초콜릿을 다 잃었다고 말했다. 옷도 다 망가졌고 이대로 가면 그는 질 거야. 현재 하시바의 칩은 0, 아케치는 23, 코바야시는 7이다. 결국 아케치가 승자가 되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남은 초콜릿을 나누라 하고 아케치는 일어나서 음악을 틀었다. 그 후 소파에 누워 코바야시의 질문을 피하려고 자고 싶다고 말했다.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돌아간 후 아케치는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갑자기 나카무라 형사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 잠에서 깨웠다. 형사는 이번 달 스님 내면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신주쿠 본부의 탐정들이 자신이 저지른 불가능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전하는 편지도 보냈다. 그는 도전장이 도착한 직후 3시간 전에 파노라마 섬에서 실제로 불가능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계속 말했다. 아까 검은 도마뱀의 말을 떠올리면 파노라마 섬은 고모다 그룹 회장이 자신의 절친이자 전 화가인 친구와 함께 세운 성인용 놀이공원이다. 그 그룹은 직원 착취로 이익을 얻고 있다. 겉으로는 자선 활동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하루 20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게 하고 개인 시간까지 빼앗는다. 많은 직원들이 과로하거나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이며 20년의 목표가 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파노라마 섬의 항구에서 나카무라 경감과 아케치가 도착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며 이 섬의 상주 경찰 미자마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코모다 건설의 스노다로 섬에서 현장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파노라마 섬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예술의 천국입니다. 자연과 인공, 예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곳으로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의 화신입니다. 코모다 회장과 화가 히토미는 이 섬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여성의 몸과 똑같이 생긴 인형들을 지나쳤다. 아케치가 말하길 2명의 희생자가 있는데 하나는 코모도 겐자부로 코모다 그룹의 회장이자 코모다 섬의 소유주이며 파노라마 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아트 프로듀서 히로스케 히토미라고 했다. 그들은 오늘 새벽 4시쯤 발견되었다. 그들은 값비싼 재료들에 의해 으스러지거나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케치는 스노다에게 그들이 발견됐을 때 문이 잠겨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전시실로 가는 문이 잠겨 있었다고 답했다. 잠긴 방은 출입구가 하나뿐인 곳이었다. 인형 더미가 넘어지고 두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 나카무라 형사는 이것이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아케치는 그들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현장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키타미 작업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전시실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서둘러 사무실을 떠나 그곳으로 갔다고 한다. 사무직원 히가시코지는 여기서 사람이 묻혀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니야마 경찰은 새벽 4시경에 시신을 발견했다. 나카무라는 헬리콥터가 파노라마 섬에 착륙할 것이라는 전화를 갑자기 받았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코바야시와 하시바가 헬리콥터에 타고 있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에게 캔커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캔커피를 받고 이번 달 24일에 20년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살인 동기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불명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에게 파노라마 섬이라 불리는 놀이공원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섬 건설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인물 2명이었다. 동시에 신주쿠에 있는 도쿄 경찰본부는 파노라마 섬에서 발생한 불가능 범죄에 대한 경고 편지를 받았고 발신자는 20년체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인형과 톱니바퀴를 이용한 의도적인 살인사건이다. 아케치는 작은 톱니바퀴를 들고 이 전시실의 대형 기계장치에 대해 물었다. 츠노다 씨는 완공되면 전력을 공급하고 이 고급 인형을 앞뒤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시바는 이 인형들이 그 기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키타미는 그것이 철저하게 검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축과 기어는 모두 최고의 품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케치는 그 말을 듣고는 한 손으로 그 기어를 부러뜨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디자인이 완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의 품질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아케치는 누가 금속을 주문했는지 물었습니다. 키타미는 그 사람이 히가시코지 치요코, 사무직 직원이라고 대답했다.
아케치는 그녀가 일부러 가공하기 쉬운 금속을 선택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시바는 실제로 가공하기 쉬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인형이 언제 쓰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단지 수학일 뿐이라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기계공학과 건축 재료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히가시코지의 컴퓨터를 압수할 것을 요구했다. 코바야시는 여기 인형들의 수를 보고는 무섭다고 했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아주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는 히가시코지를 언급했는데 그 인형에 새겨진 얼굴이 그녀와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 그녀는 이 전시실에 있는 모든 인형들의 모델이다. 아케치는 히가시코지에게 이것이 그녀가 이 전시실을 살인자로 만든 동기인지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히가시코지는 모다와 히토미의 성공 뒤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친구인 테즈카 이유키코도 그중 한 명이다. 이유키코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며 야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일터와 낡은 기숙사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죽었다. 히가시코지는 관리인들에게 그녀의 부모님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흥분했다. 반대로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의 몸을 팔라는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히가시코지의 몸을 본뜬 인형을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몸이 인형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지옥과 같았다. 히가시코지는 자신이 파노라마 섬의 20년체임을 인정했다. 모다 씨와 히토미 씨를 죽인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바이아시 씨는 모두에게 그 허수아비에 대해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매우 무서웠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헬리콥터를 보낼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배가 올 때까지 바이아시 씨는 수영하고 싶었지만 하시바가 말렸습니다. 그는 시험만 끝나면 다음날 바이아시 씨를 어디든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바이아시 씨와 하시바는 아케치의 집에 갔습니다. 하시바는 영어 시험을 빼먹은 바이아시를 꾸짖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아케치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그 일이 자신에게 딱 한 번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하시바의 손에서 커피캔을 받아들고 친구와 싸운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년째 첫 번째였고 아케치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아케치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또래 친구는 나미코시였다. 그와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나미코시의 지능과 존재감은 아케치와 맞먹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식을 만들었고 자동으로 퍼지는 전설을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깊은 것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귀신 가면이었다. 한 상징이 암흑성에서 탄생했으며 그 이름은 20년체였다. 하지만 아케치는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그 공식에서 스스로를 분리했다. 그것은 단지 전설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무명의 심판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자들, 정의의 친구들,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나미코시는 그것이 공식의 완벽함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것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에게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공식을 고집했다. 그는 아케치에게 자신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후 아케치는 나미코시가 20년째 가면을 쓰고 자살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때부터 악마 가면을 쓴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케치는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모두를 잡기로 결심했다. 코바야시는 자신이 20면체를 쫓는 이유가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면 때문에 20면체를 분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자신도 카가미와 히가시코지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시바에게 처음부터 코바야시를 죽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코바야시와 하시바에게 자신과 나미코시가 만든 공식 레시피를 보여주었다. 아케치는 모든 것이 이 공식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말하면서 그는 약재를 빻았고 컴퓨터 화면에 일련의 코드가 점차 나타났다. 코바야시는 이 공식을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케치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나미코시는 현재의 상황을 대량의 20면체가 생성되도록 만들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채우고 싶어 했고 그러면 20면체의 범죄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코바야시는 20면체의 범죄를 정말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케치는 20면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하나의 공식에 따라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가 그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년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케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공식을 구축했지만 여전히 나미코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혼자 하는 것보다 3명이 함께하면 더 빠를 거라고 말했다. 그 후 코바야시와 하시바는 함께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계 작업을 했다. 하시바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을 때 코바야시는 갑자기 휴대폰을 건네며 SNS에서 20년째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를 보여주었다. 아케치는 20년째 팔로워들 사이에서 꽤 유명했고 후계자라는 이름의 누군가는 아케치를 자신의 적으로 여겼다. 그들은 그가 3년 전 원 20년째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코바야시는 나미코시의 공식을 찾느라 바빠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 코바야시는 아케치가 20년째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사람들을 돕는 일이며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시바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코바야시는 계속 수업에 결석했다. 수업이 끝나면 하시바가 그들이 공식을 찾는 것을 도왔다. 며칠이 지나도 아케치는 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다. 하시바는 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그는 다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을 찾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때 코바야시는 뭔가를 발견한 듯했다. 그는 아케치에게 다가가 이 공식이 모든 사건을 계산에 사용하지만 아케치의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바야시의 말을 듣고 아케치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도 함께 키보드를 두드려 공식을 풀었다. 코바야시는 아케치의 존재가 20년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가 나미코시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케치의 행동이다. 마침내 모든 것이 성공했다. 공식이 암시한 다음 사건은 그들에게 다음 범죄에 대한 통보 전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고 아케치가 전화를 받으러 갔다. 전화 저편에서는 자신이 20년째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후계자라고 부른다. 그는 20년상이 어디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아케치에게 자신을 막아보라고 도전했다. 며칠 후 후계자가 아케치에게 선전포고했다는 소식이 20년상 하스테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했다. 후계자는 아케치에게 꽤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는 20년상의 길을 막는 장애물과 같았다. 그는 그들이 20년상이 되어 이름과 얼굴을 숨긴다 해도 파이야시 씨의 죄와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하시바는 네가 학교를 빠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학교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안 그러면 혼날 거라고 했다. 고위 신경학 회의에서 무나카타 씨는 칸토 의료 전문가 기관의 관리이사입니다. 가부키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가부키 대학병원 이사입니다. 그는 의사들의 의료윤리, 저하와 불법 의료행위, 은폐에 관한 뉴스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명예상을 소개했습니다. 무나카타가 말하는 도중 갑자기 정전이 되어 회의장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프로젝터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무나카타의 청렴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기이한 목소리로 의료 선지자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영광 뒤에 감춰진 어둠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무나카타의 추악한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그 사람은 그의 끔찍한 행적을 이야기했어요. 관리되지 않은 딱딱한 마귀 환자 수술에 사용됐어요. 그는 모든 것을 숨기려고 했어요. 환자는 앞으로 1년 더 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소녀는 죽었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나카타는 치료를 시도했지만 악마 가면을 쓴 20대의 남자가 나타나서 그 환자가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법의학자, 미나미입니다. 그녀는 오늘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 그녀의 수술에 사용된 끔찍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무나카타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달려가려 했지만 아케치가 현장에 도착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20명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지만 아케치는 그들이 이미 안전한 음식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녀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케치가 단서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크게 웃었습니다. 화면에는 남코시가 악마 가면을 쓰고 남쪽 옥상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케치는 이를 보고 즉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파이아시는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가 막습니다. 아케치는 그곳에 도착해 남코시에게 무나카타의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그는 배에서 많은 덩굴이 자라나며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남코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의 꿈이 진짜 세계라고 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가면을 벗어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 장면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나미코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호란에서는 그 여성이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있었다. 나미코시는 높은 곳에서 20년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먼저 떠났다. 그는 아케치의 놀라움 속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 큰 트럭이 나미코시를 태우고 사라졌다. 부검의사 미나미는 체포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당에서 경찰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있다. 하시바는 그제야 고바야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시계탑 안에서 고바야시는 손발이 묶여 있었다. 나미코시는 뒤에서 나타나 고바야시의 손을 풀어주었다. 나미코시는 오래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자주 맞았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학교에서 너는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반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어. 그리고 나미코시는 아케치를 만났지. 두 사람은 함께 암학정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자는 아이디어를 냈어. 집과 학교에서의 폭력은 계속됐어. 하지만 도서관과 아케치를 생각하면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어서 괴롭지 않았어. 나미코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아케치가 와서 괴롭히는 녀석들을 처리해줬어. 바이아시는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흘렸어. 나미코시는 아케치가 다가온 이유가 공식이 그들의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것을 완수하려고 할 거야. 나미코시는 빛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들을 바라봤다. 그것이 그에게 해방감을 느끼게 해줬다. 그는 다시 폭력에 시달리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들은 칼을 그의 목에 들이댔고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도 무시했다. 나중에 아케치가 와서 그 녀석들을 한바탕 혼냈다. 그는 선생님에게 나미코시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그가 먼저 집에 갔다고 말했다. 상처투성인 나미코시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내일 도서관에 가서 아케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아케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일어나서 아케치를 부르려 했지만 아케치는 그의 부모님에게 쫓겨갔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나미코시는 친구가 아케치를 죽일 거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 초대형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미코시는 계속해서 공식을 연구했다. 그 후 그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을 차례로 처리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채 치여 죽었어요. 다음은 선생님이 전철에 치였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모두 사고의 결과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사라졌고 그 결과는 나미코시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률상 범죄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케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나미코시에게 그만두라고 조언했어요. 그 공식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거든요. 계속하면 둘 중 한 명은 죽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나미코시는 여전히 그 공식의 완벽함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케치는 네가 깨닫지 않는 것에 화가 났어. 그는 아케치도 자신을 파괴한다고 느껴서 매우 마음이 아팠어.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혼자서 공식을 완성했어. 그리고 그 공식에서 하나의 개념이 탄생했어.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악마 가면이 만들어졌어. 힘을 찾는 자에게 무명의 심판 메커니즘이 부여되었지. 그 이름은 니주멘 20면 이하. 3년 전 나미코시는 법의학 의사와 협력해 고등학생이 니주멘을 이끌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 소식은 모든 뉴스 채널을 장악했어. 그는 비하인드에서 공식을 업데이트했다. 아케치가 며칠 전에 찾은 버전은 업데이트 전의 버전일 뿐이다. 아케치의 훌륭한 작업은 모두 그의 업데이트 덕분이다. 나미코시는 아케치에게 그들의 꿈이 결코 환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그가 암흑성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고바야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규칙의 일부처럼 나미코시가 고바야시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미코시는 고바야시에게 두 사람이 희생해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미코시는 시계탑의 문을 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신주쿠 경찰서의 신문실에서 죽기 좋은 날이다.
나카무라 형사가 법의학자에게 20년체의 행방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는 지금이 모든 사람의 인식을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비들은 자신의 고치를 깨고 옛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코바야시는 나미코시와 함께 시계탑의 발코니로 나간다. 기사를 보도하는 헬리콥터가 그들을 알아챘다. 아래에서는 언론이 20년체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니주덴이 약속한 시간이었다. 기자는 신주쿠 타워를 점령한 니주덴에 관한 뉴스를 전하고 있다. 모두가 곳곳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때 나미코시가 손을 들어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악마 가면을 쓴 10명이 타워 꼭대기에 서 있다. 첫 번째 아이는 가장 잔인하게 대우받았던 사람이다. 부모와 교사는 그의 비명을 무시했다. 코바야시도 니주덴의 사건들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을 희생물이 되기로 결정했다. 다음 소녀는 오염의 희생자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하치바와 아케치는 지금 검은 도마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녀는 아마도 고바야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회에 대한 실망을 일으키기 위한 공연이다. TV에서 약한 자들의 마지막 저항이다. 나미코시는 탐정 아케치에게 이를 막으라고 도전하고 있다. 그는 아케치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경찰이나 폭력 진압팀이 오면 모두 함께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케치는 나오면서 나미코시와 그의 미친 계획을 막으러 간다고 말했다. 언론 기자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이면인과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5분이 지났지만 아케치는 여전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탑에서는 첫 번째 소년이 뛰어내렸다. 그것은 집에서 뉴스를 보던 괴롭힘 당하는 이들의 생각을 자극했다. 그들은 규칙과 법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이 사회는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경찰서 쪽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아케치를 공격했고 곧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20년째 지지자들입니다. 아케치는 그들을 물리치고 나미코시에게 달려갔습니다. 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회를 탓하며 혁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케치가 무리에게 포위된 사이 누군가가 나타나 아케치로 변장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시바가 오토바이를 몰고 와 두 사람은 함께 그 무리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카무라는 4명이 뛰어내렸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계탑에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신선이 끊어졌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케치는 탑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모든 경비원은 악마 가면을 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총을 꺼내 아케치를 처리할 준비를 했다. 갑자기 뒤에서 2명의 레슬러가 나타났다. 그들은 검은 신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너를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들은 달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아케치와 하시바가 탑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었다. 헬리콥터 안에는 남자 기자, 즉 니신면이 있다. 니신면은 어디에나 있다. 그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라고 말한다. 총 5명이 뛰어내렸다. 아케치와 하시바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계단을 최대한 빨리 오르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하시바는 고바야시를 구하기 위해 올라가고 싶어 한다. 구금실 안에서 법의학 의사가 독약을 마셔서 탈출했다. 6번째 사람이 뛰어내렸다. 아케치는 이때 탑 위에 도달했다. 그는 고바야시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나미코시에게 마음을 독살당하지 마라. 하지만 고바야시는 나미코시의 아이디어가 완성된다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이 방법이 다소 폭력적이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정리할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기회에 고바야시는 자신의 생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케치는 그들에게 빨리 깨어나라고 권했지만 나미코시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고집했다. 고바야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케치와 함께 조사하면서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아케치가 왔고 나미코시의 약속대로 아이들은 뛰어내리기를 멈추겠지만 그들은 떠날 거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며 나미코시와 고바야시는 함께 탑의 난간 위에 섰다. 그들은 함께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지만 아케치가 달려와 나미코시의 손을 꽉 잡았다. 고바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뛰어내렸지만 하시바가 안전벨트를 몸에 묶고 달려가 그를 안았다. 하시바는 고바야시가 절대 죽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고바야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케치는 나미코시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새 공식을 다시 쓸 거라고 말했다. 나미코시는 아케치에게 구원받아 행복에 겨워 울었다.
나미코 씨는 갑자기 그들이 이 방식으로는 공식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케치의 인정을 받고 싶어 나미코 씨는 손을 놓아 암호가 완성되도록 했다. 잠시 후 그들은 아래로 내려갔다. 고바야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구급체에 올라떠났다. 아케치는 전봇대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하시바는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상황을 물었다. 아케치는 왜 하시바가 고바야시를 구하려 애쓰는지 궁금해했고, 하시바는 고바야시가 자신의 친한 친구라고 답했다. 코바야시는 그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반년 후 20년체에 관한 이야기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나미코 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코바야시도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때 탐정 사무실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